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5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 위원 2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3%의 깜짝 성장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입이 30% 넘게 급감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시장 전망치와 잠재 성장률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개선과 소비 회복이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매출 764억 달러, 주당 순이익 3.65달러로 시장 전망을 상회했고 애저와 클라우드 연매출은 7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메타 역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정말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쏟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 마감 후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시를 기점으로 해서 모두 하락하는 흐름까지 가졌었는데요.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기준금리는 동결로 예측은 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9월에도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시를 기점으로 해서 모두 하락은 했지만 나스닥 지수만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1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2%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38% 하락하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88% 상승하면서 4.3%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3%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엔비디아와 AMD 쪽으로 이 반도체 지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6% 상승하면서 이제는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함께 같이 동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좀 혼조세였고 이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한 만큼 전반적으로는 좀 빨간불이 많이 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오늘도 2%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180달러를 넘어선 모습인데요. 180달러를 넘어선 거는 또 사상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도 1.75% 상승했고요. AMD 또한 1.1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이 상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팔란티어도 1.5%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는 AI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비자도 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선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계약 소식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계약 소식까지 이어졌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간밤에는 0.6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과 구글, 아마존에서 동반으로 이 미국 정부
정부와 지금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슈도 쏟아졌습니다. 의료 데이터 프로젝트 협력인데요.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어제는 상승했지만 이 관련돼서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보론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어제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 큰 폭으로 좀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좀 반등하면서 올라온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만 지금 시장이 이끌어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퀄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실적을 내놓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지금 급등하는 흐름이 가져지고 있는데요. 매출을 자세하게 뜯어보니까요. 매출 764억 달러고요. 예상치가 738억 달러였습니다. 그만큼 더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되겠고요. EPS 또한 좋았습니다. 3.65달러고요. 예상치가 3.37달러였습니다. 역시나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매출이 왜 좋았나라고 따져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애저를 포함한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298억 달러였습니다. 월가 전망치가 290억 달러였는데요. 훨씬 많이 나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AI에 대한 수요가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이 75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델라 CEO는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이 AI의 모든 업계가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는 고객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술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크로드 부분에서도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34% 증가한 7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클라우드와 AI 전 분야에서 지금 혁신을 주도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힌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장중에는 0.13%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에 외에서는 7% 가까이 급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앞으로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또 AI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메타도 나왔습니다. 네, 메타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먼저 EPS 부분 같은 경우에는 7.14달러 나왔는데요. 추정치가 5.92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 부분도 좋았습니다. 475억 달러 나왔는데요. 추정치가 448억 달러에 비하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밑돌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AI와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해서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메타가 인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쪽으로도 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 설비 투자 계획 또한 상향 조정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2분기 매출 또한 지금 깜짝 실적 냈다는 점,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모멘텀들이 많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네, 퀄컴입니다.
퀄컴 사실 매출 좋았습니다. 103억 7천만 달러 나왔는데요. 이 103억 3천만 달러를 예상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상회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PS도 예상 상회했습니다. 이 안에서 상회했던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요. 스마트폰과 자동차, IoT 부분에서 모두 또 성장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내려잡았다라는 점이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4% 넘게 또 밀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는 좀 다른 향방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매출 사상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CEO도 이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는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사업의 다변화 전략을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가 확산이 되면서 고성능이라든지 저전력 컴퓨팅에서 퀄컴의 기술력,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포부를 일컫기도 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 아무래도 월가의 기대에 좀 못 미쳤다라는 점에서 같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4% 넘게 밀리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왔지만 좀 향방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퀄컴은 앞으로의 가이던스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제 상호관세 시한을 바로 앞둔 만큼 최종 협상안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도 또 테슬라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왕량의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이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상무장관이 한국의 협상단을 만나서 이제는 최종안을 내라라고 조금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발언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또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을 만나서 모든 걸 다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준비한 협상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양보안을 내놓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러트닉 장관이 강조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EU와 일본 그리고 영국과 무역 합의를 다 마쳤는데 왜 한국과도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하는지 설득을 해달라. 즉 지금 수준의 제안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편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4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1천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조금 얹은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 그리고 6천억 달러를 약속하면서 관세율을 15%까지 낮춘 것과 비교를 하면 미국이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러트닉 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건 미국이 막판에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협상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관세만 깎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현지 투자와 에너지 구매 그리고 조선업 협력까지 한꺼번에 포함된 패키지 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참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번 발언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협상은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을 콕 집어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8월 1일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쉽게 타결되기는 어렵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은 점점 부유해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결국 이 발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루 만에 협상이 마무리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추가 투자나 양보안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 시점을 뒤로 미루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무역협상 대표단과 직접 만나서 한국이 준비해온 관세 인하 제안을 듣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회동이 막판 타결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고요. 합의 여부에 따라서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가 현실화될지 또 일본이나 EU처럼 일부 인하에 성공할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바로 오늘 오후입니다. 지금 한미 협상단 만나겠다라는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 총수들도 미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뿐만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미국행에 올랐고요.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까지 지금 현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계 수장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또 조선 같은 우리나라의 좀 핵심 사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보니까 재계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좀 자발적으로 나선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김동관 하나 부회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조선소를 보유한 하나오션을 이끌고 있는데요.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미국에 건너가서 협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9일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반도체 투자 확대와 첨단 AI 반도체 기술 협력 방안을 직접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미국에 보여줄 강력한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어제 출국을 해서 오늘 중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지만 지난 4월부터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었는데요. 결국에는 직접 움직여서 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 총수가 동시에 워싱턴에 모이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정부가 미국 측을 설득할 때 단순히 투자 계획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실행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나 현지 기업 인수 같은 이런 실질적인 투자 방안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지금 정부와 재계 모두가 지금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한미 이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떠한 협상 과정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미국의 LFP 배터리 시장 사실상 좀 중국이 계속해서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좀 기대감이 모아진 모습입니다. 바로 어제 LG 에너지
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의 계약 수주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려 6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어제 발표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약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단일 계약으로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고요. 지난해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사실 계약 상대방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 내 배터리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역시나 이번 계약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ESS 사업에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은 2027년부터 3년간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4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7년 동안 이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ESS 시장에서는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큰 규모를 어떻게 따낼 수 있게 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빠른 판단과 또 발빠른 현지화 전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LG 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ESS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좋은 LFP 배터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걸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의 일부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LFP 생산 라인으로 바꿔서 계획보다 무려 1년이나 빨리 양산을 시작했고요. 현재 북미에서는 LFP 배터리를 현지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덕분에 두 가지 큰 이점이 생겼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높은 관세를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만들게 된다면 이런 부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배터리를 들여올 경우 들어가는 해상 운송비와 추가 물류비를 아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안에서 대량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사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LG 에너지솔루션 아무래도 북미에서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탈중국 정책뿐만이 아니라 빠른 현지화 전략이 이러한 이점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 배터리 시장에도 미칠 영향까지도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좀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계약 하나만으로도 지난해 전체 매출의 20% 정도가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 LG 엔솔의 실적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올해 말까지 17기가와트시 또 내년 말까지는 30기가와트시 이상의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인데요. 북미 ESS 시장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또 전력 수요 증가로 매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또 이번 계약은 단순한 배터리 공급을 넘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의 협력 관계를 전기차에서 또 ESS 분야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얼마 전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번에는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이런 대규모 계약을 따내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전기차, AI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계약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중심이던 LFP 시장 질서를 흔들고 북미 ESS 시장을 주도하는 배터리 기업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테슬라와의 계약을 통해서 북미 시장을 또 점령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도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요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제약사 유한양액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상반기 처음으로 굉장히
높은 실적을 냈다라는 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이 성과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 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유한양행이 발표한 2분기 실적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45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 넘게 증가를 했고요. 매출도 5,562억 원으로 약 8%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는 매출이 1조 700억 원을 넘기면서 상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첫 1조 클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격히 좋아진 가장 큰 이유로는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꼽히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개발을 하고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 이전을 했던 이 약이 올해 일본에서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상반기에만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라이선스 수익이 2분기에는 2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5배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일본 현지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익도 본격적으로 잡히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원료의약품 생산을 맡는 자회사 유한화학이 길리어드와 HIV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해외 매출도 18%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전통 제약사로서는 보기 드문 속도로 좀 실적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상반기 실적도 좋았는데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일 보건당국에서는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이 공동 개발한 병용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성과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보건당국이 유한양행이 이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와 또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이 리브리반트를 함께 쓰는 병용 치료법에 대해서 그래도 의미가 있다, 또 효과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심사된 11개 신약 가운데서 추가 효능을 인정받은 건 이 병용요법이 유일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특히나 65세 미만 환자에서는 생존율이 개선이 됐고요. 일부 부작용과 증상 개선도 기존 약제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병용 치료에서는 이상 반응이 더 높고 또 연간 치료비가 4억 원이 넘는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당국이 생존 이점과 치료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 신약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유한양행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은 것으로 좀 포착이 됩니다. 렉나자가 일본에서 마일스톤을 받고 또 유럽에서는 치료 효과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한양행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유한양행은 지난해 국내 전통제약사 중 처음으로 연 2조 원을 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이끈 렉나자는 앞으로 일본에서 로열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유럽에서도 치료 효과를 인정받게 되면서 글로벌 항암제 시장 진출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제약업계 전체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전통적인 제약사도 연구개발과 글로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충분히 대형 제약사 못지않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유한양행이 하반기에도 라이선스 수익과 또 해외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실적 흐름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한양행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렉나자에 대한 기술료뿐만이 아니라 로열티 수익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유한양행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5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 위원 2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3%의 깜짝 성장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입이 30% 넘게 급감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시장 전망치와 잠재 성장률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개선과 소비 회복이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매출 764억 달러, 주당 순이익 3.65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 애저와 클라우드 연매출은 7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메타 역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한국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인하 제안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25% 관세 인하 제안을 가져왔다고 밝히며 관심을 드러냈고 한미 관세 협상은 8월 1일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와 조선 협력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예상된 동결이라며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또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9월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15% 상승하며 소폭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연준 의장의 또 발언으로 인해 9월 인하 소식이 또 한번 전해지지 못하면서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나스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체크해보시면 오늘 또 미 10년물 국채금리 쪽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실 이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장기물을 중심으로 특히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0.8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주의 견고한 흐름이 또 이어지고요.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특히나 올랐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가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TI 유가 1.56% 상승하며 배럴당 70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사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1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경우 대러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한 번 유가는 상승세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별 내용 히트맵 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히트맵 상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술주와 유틸리티 쪽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원자재단을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크게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종목별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은 엔비디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사실 간밤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오늘 또 180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또 AMD와 브로드컴 쪽으로도 오늘 상황이 좋았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오늘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브로드컴 경우에도 또 좋은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좋은 리포트를 내면서 이 매수 의견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또 리포트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에도 좋은 호재, 또 반도체주 단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애플 쪽으로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은 사실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내림세가 이어졌는데요. 지난주 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쪽으로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쪽으로는 오늘 혼조세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이 또 계속해서 성적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 장 마감 직전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도 8%에서 10%대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미 소비자 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테슬라는 0.6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테슬라 쪽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계약 소식,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면서 또 한 번의 하락폭을 그려나갔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또 전기차 단에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필수 소비재 단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존과 월마트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제약바이오 쪽도 함께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일라일리와 존슨앤존슨 역시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라일리의 경우에는 0.38% 하락 마감했고요. 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0.51%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금융주와 또 에너지단도 함께 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단에서는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 역시나 빨간불 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기술주와 유틸리티 쪽으로만 움직인 만큼 전반적으로는 또 빨간불 켜주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단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쪽에서는 하락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상승했지만 종목별 움직임에서는 또 한 번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점, 상반됐다는 점이 특히나 두드러지는 에너지단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히트맵 열어서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사실 31일 이렇게 개장 전에 공개되는 PC 물가지수가 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요점을 두기 때문에 이 점까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미국장 이슈는 저희 이연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히트맵 통해서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흐름들이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퀄컴까지 세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장 후반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적을 내놓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볼까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했다라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매출 764억 달러 나왔습니다. 예상치로는 738억 달러였는데요.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EPS 또한 좋았습니다. 3.65 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37 달러였는데 역시나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장 전에는 사실은 0.1% 소폭 상승했지만 이렇게 시간 외에서 지금 급등하면서 무려 7%나 뛰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의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바로 엣저 포함 클라우드 매출이 좋았습니다.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298억 달러로 이 월가 예상치 29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나 엣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75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AI에 대해서 수요가 여전하다, 견조하다라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나델라 CEO가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일컬었고요. 우리는 고객들이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크로드에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34% 증가한 7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클라우드와 AI 쪽으로 전반적인 산업을 계속해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상황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시간 내에서도 폭등하고 있고 이 실적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속보로도 같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9%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엔비디아와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메타입니다. 메타도 이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깜짝 실적 내놓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EPS부터 살펴보자면 7.14달러, 추정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추정치가 5달러였는데요. 7달러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훨씬 더 크게 상회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출도 좋았습니다. 475억 달러 나왔습니다. 추정치가 448억 달러에 비교했을 때 역시나 좋았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고요. 가이던스 또한 상향됐습니다. 475에서 505달러로 상향 조정한 만큼 앞으로의
매출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왜 좋았는지를 또 따져보자면 역시나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AI에 대해서 인재 영입을 메타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전과 파악했을 때 간밤에서는 애플에 대한 인재 또한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이 투자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 견조한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간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앞으로의 가이던스 또한 상향된 만큼 이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 역시 시간 외에서도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퀄컴입니다. 지금 퀄컴도 매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월가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좀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는 이슈와 함께 시간에서는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까지 가졌는데요. 그래도 매출은 이번에는 잘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매출 103억 7천만 달러 나왔고요. 이 시장 예상치는 103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조금은 상회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 또한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2.77달러 나왔다라는 점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매출이 왜 잘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역시 스마트폰과 자동차, IoT 부분에서 모두 성장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매출 부분에서는 사상 최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는 꾸준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사업에 대한 다변화 전략으로 인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CEO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확산 속에서 고성능이라든지 저전력의 컴퓨팅에서 이 기술력,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CEO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점 퀄컴의 가이던스를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치게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는 4% 넘게 좀 밀리기까지 했는데요.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AI 또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퀄컴에 대해서 주가 흐름 잘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집중하고 있었던 이슈였죠. 바로 기준금리 결정이 오늘 밤 사이에 됐습니다. 역시나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4.25에서 4.5%로 결정이 됐고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GDP에 대한 성장률이 3%가 됐습니다.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이외에도 경제 지표가 나왔으니까요. 함께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정말 쏟아지는 행정명령이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25에서 4.50%로 기준금리 역시나 시장에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올해 이 기준금리 5회 연속으로 동결됐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눈에 띄고요. 이 안에서 찬성이 9명이었고요. 반대가 2명이었습니다. 2명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요.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이었습니다.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임명을 했던 인물이니만큼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이 1993년 이후에 FOMC 이사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먼 이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긴축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난 9월에도 금리 인하에 반대했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센스를 좀 강하게 내비쳤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도 중요하겠죠. 상반기의 경제활동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9월에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일컬었고요.
또 고용시장 약화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역시나 하방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 9월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파월 의장이 간밤에 기자회견에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 3대 지수가 그 발언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요 2.0%포인트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경제 지표도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결정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CME 패드워치에서 항상 표를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죠. 그런데 이 3시 이전에는요.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스탠스가 61%였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50% 가까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이 패드워치에 대한 전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볼까요? 네, 경제 지표였습니다. GDP 성장률 3%가 나왔습니다.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분기에서는 사실은 좀 역성장을 하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GDP가 그래도 이 실질 GDP가 3% 성장했다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기업의 수입이 좀 급감했고 소비 심리가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성장에 대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라는 점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관세, 지금 기본 관세가 10% 시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스탠스가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소비 지출 관련해서도 지표가 나왔습니다. 1.4%가 나오면서 GDP 성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가 된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 지출에 대해서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9월에 관련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근원 PC 물가가 2.5%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래도 좀 둔화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앞으로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요. 이전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이번에 경제 지표는 그래도 GDP 성장률이 올랐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볼까요? 네, 행정명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아서 좀 헷갈리기까지 했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소액 소포와 관련해서 면제를 종료하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8월 29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소액 소포의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건요. 아무래도 중국을 좀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쉬인과 퇴물을 좀 겨냥을 한 건데요. 사실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소액 소포는 이 관세에 대해서는 면제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제 모든 회사에서는 관세 부과가 또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리 수입품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8월 1일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니까요. 구리 관세율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브라질도 확정이 됐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50%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 추가 관세에다가 기존 관세 10%까지 추가를 해서요. 총 50% 관세가 된 겁니다. 이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 쿠데타 모의 사건 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스탠스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브라질산 커피를 시작으로 해서 오렌지라든지 아사이베리 이런 주요 품목들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스탠스가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다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브라질과 5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인도도 확정이 됐습니다. 인도 또한 5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도 계속해서 예정을 하고 있죠. 오늘 오후 중으로 이제 무역 협상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지금 속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무역 협상 타결하기로 했다라고 한 만큼 어떠한 스탠스를 보이게 될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숙제 도우미를 넘어 진짜 선생님으로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숙제 도우미가 아니라 선생님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일지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선생님으로라는 댓글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열려라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열려라. 점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열려라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오픈일 것 같은데 오픈 AI에 대한 고민일까요? 정확히 맞습니다. 오늘 댓글에 대한 내용은 오픈 AI가 맞는데요. 네. 사실 오픈 AI가 이 학업 지원을 위한 챗 GPT의 공부 모드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AI가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학습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또 돕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 챗GPT를 숙제풀이 그리고 개념 정리 등에 활용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정답만 제공받고 사고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냐는 교육적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픈 AI는 이번 공부 모드가 단순히 무엇을 완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학생이 배우고 새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기능은 오픈 AI가 교사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한 것으로 이 단계별 사고를 유도하고 또 능동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랜 질문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오픈 AI의 챗 GPT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한 이 문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선생님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작동이 되는 걸까요? 사실 공부 모드는 3가지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또 자아성찰적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개념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이론이라는 이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 게임 이론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또 학생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단계별 학습의 흐름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챗 GPT는 사용자의 응답 수준을 바탕으로 질문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또 이전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번에는 이 개념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죠? 이런 질문을 통해 사실 진도와 이해 수준에 맞춘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식 확인 기능입니다. 단답형 퀴즈는 물론 주관식, 또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해 이 학습자가 단순 암기가 아닌 개념의 실제 이해와 또 응용 능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챗GPT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너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하게 합니다. 또는 실생활에서 어떤 사료로 연결될 수 있을지와 같은 심화 질문을 통해 비판적 사고 그리고 논리적 표현 능력까지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AI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게 또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검색 도우미를 넘어서서 이제 학습을 도와주는 튜터의 역할까지도 지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픈 AI 측의 반응은 지금 어떨까요? 사실 오픈 AI 교육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챗GPT가 가르치는 역할이 만약에 활용이 될 경우 학업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단순 정답 제공 기계처럼 사용이 된다면 오히려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된 공부 모드는 또 정답보다는 학습 과정 자체에 집중하려는 시도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오픈 AI는 향후 기능 개선의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복잡하거나 텍스트가 긴 개념에 대해서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또 학생 개인의 목표 설정과 진도 추정의 기능, 또 성향 분석 기반 맞춤형 설계 학습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전했습니다. 현재는 무료 및 유료 이용자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준의 챗GPT 에듀 등에도 교육기관 전용 버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미국 대학생 3명 중 1명이 이 AI 학습 도구를 활용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AI 기반 학습 도구가 본격적으로 또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현재 유효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AI 지금 학습의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사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불어넣는 상황입니다. 공부 모두 도입이라는 것이 앞으로 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는 신호탄이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오픈 AI에 대한 이 앞으로의 향방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급증, 단기 과열 신호 포착이라는 댓글입니다. 공매도 급증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요즘 사실 좀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은데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특히나 공매도가 과열됐던 종목, 바로 오늘의 종목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의 또 파운드리 계약 소식 이후 급등하면서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7만 원 선을 돌파한 지난 28일 또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1,284억 원으로 전일 대비해서는 6배 이상 증가한 모습인데요. 또 29일에는 2,040억 원으로 다시 한번 59% 넘게 급증하며 또 이틀 새 공매도 거래 대금이 9배가 넘게 폭등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또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해지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2천억 원을 넘어선 건 사실 2018년 5월 이후 약 86개월 만인데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수치는 시장이 현재 이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에 기대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기대 심리뿐만이 아니라 경계 심리까지 같이 엇갈리는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매도 증가, 어떤 투자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이 현물 매매 동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번 공매도 증가에는 외국인과 개인 그리고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라고 시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동시에 참여한 건 보기 드문 흐름인데요. 먼저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28일 기준 1,144억 원, 또 29일에는 1,862억 원으로 이틀 연속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 공매도의 중심이 있었고 또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30억 원에서 또 170억 원으로 증가한 뒤 30일에는 또 소폭 줄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규모는 좀 작지만 변동성이 컸다는 점도 체크해볼 만한데요. 28일 7억 3천만 원에서 또 29일에는 3,400만 원으로 줄었다가 30일이 된 시점에는 다시 8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반면 현물 시장에서는 투자자별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개인은 강한 매도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연속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은 28일부터 3거래일간 총 1조 9,111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같은 기간 1조 5,206억 원을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2024년 하반기 반등 이후 수익을 실현하라는 그런 개인 투자자의 말들과 또 턴어라운드를 확신하고 진입하는 외국인 및 기관의 시각 차이로 함께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요즘에 이렇게 수주 계약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외국인들의 투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차익 실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와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체결을 계기로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반전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확장에 따라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4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특히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점을 반영해서 최근 증권가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25개 증권사는 적정 주가 평균치인 77,417원에 또 거래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유화 키움증권연구원은 파운드리 적자폭 축소와 또 HBM 경쟁력 강화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3분기부터 또 실적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또 반도체 업종의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의 최선호 종목이다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공매도 거래 확대라든지 개인 매도세가 좀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 좀 주의하시면서 삼성전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확충 완료, 본딩 파티 임박이라는 댓글입니다. 본딩 파티라는 점에서 봤을 땐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한미반도체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 한미반도체는 또 2분기 매출 1,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863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47.9%라는 현재 이례적인 수익률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여기에 매출 총이익률도 59.5%, 또 59.9%까지 달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실적을 이끈 핵심은 단연 또 TC 본더입니다. 이 HBM 패키지 공정에서 필수 장비로 꼽히는 TC 본더는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했고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HBM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가 수요를 끌어올려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특히나 HBM4입니다. 이 한미반도체는 HBM4용 TC 본더를 전량 수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현재 HBM3용 장비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또 2027년까지는 HBM4 그리고 HBM5 장비 시장 점유율 95%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를 많이 판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독점력과 또 고객사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사실 한미 반도체는 상징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지금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지금 점유율 확대라든지 자신감도 꽤 커진 모습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투자 대응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실적 자체가 또 성과가 과거 수주에 기반을 했다면 사실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술력 기반의 점유율 고착화가 이렇게 핵심 전략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선 HBM4 이후 세대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기술은 바로 플럭스리스 본딩인데요. 이 기존에는 칩과 기판을 접착할 때 플럭스라는 물질을 썼지만 HBM4부터는 열, 압력, 정밀 정렬 기술을 통해서 이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고 접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미 주요 고객사로부터 해당 장비 수주를 완료한 상태고요. 또 올해 안에 실제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인데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 와이어 본딩 방식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또 고성능 연결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 차세대 기술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메모리 업체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를 대비해서 또 신규 공장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또 생산 능력도 월 35대에서 내년에는 45대까지 또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 또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최대 1조 1,000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고객 수요와 기술 경쟁력 모두를 갖춘 기업으로 현재 포지셔닝까지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반도체 실적뿐만이 아니라 수요까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의 바탕으로 해서 주가 성장이 얼마나 더 이뤄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서요.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 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미 무역 협상 지금 기존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15%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제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산 LNG 관련해서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에 대해서도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이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산 자동차라든지 또 트럭, 농산물까지 정면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합병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소식인지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맺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계약 단순한 규모가 크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화상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기까지 했는데요. 이 화상 통화 안에서는 어떤 의미들이 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화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계약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전체 매출의 7%를 넘는 규모고요. 사실상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최대 8년입니다. 또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6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머스크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과 고위 경영진들과 함께 직접 화상 통화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65억 달러 규모도 최소 수치라면서 실제 생산량과 계약 규모가 앞으로 몇 배 더 커질 수 있다고도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차량용 칩만이 아니라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협력이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기존의 AI4 칩을 삼성, 그리고 AI5 칩을 TSMC에서 각각 생산하던 체계에서 벗어나서 2027년 이후에는 핵심 AI6 칩 대부분을 삼성에 맡길 예정입니다. 특히나 2나노미터급 최신 공정이 필요한 만큼 미국 내에서 이런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삼성의 텍사스 공장을 선택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관세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최신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 삼성전자와의 이런 계약, 좀 장기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지금 삼성과 손을 잡은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영진 간의 신뢰와 또 협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머스크 CEO가 직접 삼성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재용 회장과 고위 경영진과 화상 회의를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수개월 동안 기술 로드맵이나 생산 일정까지 세밀하게 조율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발언이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삼성이 2나노 공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직접 TSMC와 삼성 모두 훌륭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신뢰감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현지 생산 기반입니다. 테슬라는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강한데요. 삼성은 내년부터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과 관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고요. 공급망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협력 확장성입니다. 이번 계약이 단순히 차량용 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테슬라가 추진 중인 로봇 옵티머스라든지 혹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슈퍼컴퓨터 도조 같은 미래 사업에도 AI 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이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와 고집적 패키징 기술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로서 더 많은 영역을 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TSMC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테슬라의 장기 파트너로 선택받은 핵심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도 큰 변화가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깃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테슬라 국내 증시에까지 어떤 파급 효과를 또 불러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면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DS 부문 영업이익이 1조 원도 채 되지 않으면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계약만으로도 분기별로 수조 원대 매출을
주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주가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계약 발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사흘 만에 10% 넘게 오르면서 7만 원 초반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기나 삼성 SDI 같은 그룹 계열사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7월에만 삼성전자 주식 3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에 다시 돌아온 것도 특징적인데요. 무엇보다 글로벌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해서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고요.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게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반도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디스플레이와 전장 부품 그리고 배터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계약이 삼성전자가 단순히 TSMC를 뒤쫓는 수준을 넘어서서 미국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 올라서게 됐고요. 또 국내 증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테슬라와의 초대형 계약, 아무래도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게임 체인저뿐만이 아니라 입지를 좀 한 단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그룹 사업을 대대전으로 좀 재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 배터리 자회사인 SK온과 윤활유 사업을 하고 있는 SK무브를 합병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합병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합병은 SK온이 SK엠무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는 11월 1일에는 새 법인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왔던 이 사업 재편 작업에 사실상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SK온의 재무 부담입니다. 작년 영업 손실만 1조 원이 넘었고요. 부채 비율도 25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SK엠무브는 매년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안정적인 사업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를 합치게 된다면 SK온의 재무 구조가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합병 후에는 자본이 1조 7천억 원 정도 늘고 영업이익도 8천억 원 정도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업적인 시너지도 큽니다. SK온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기술을, 또 SK엠무브는 윤활유, 냉매, 배터리 냉각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같은 고객사의 제품을 함께 공급을 하거나 액침 냉각을 활용한 패키지 사업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시너지로 인해서 2030년까지 2천억 원 이상의 추가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합병 아무래도 재무 개선뿐만이 아니라 시너지를 동시에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무려 8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본 확충까지 나서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금들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걸까요? 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5조 원 정도의 자본을 확정을 이미 한 상태고요. 연말까지 3조 원을 추가로 더해가지고 총 8조 원 정도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 2조 원 정도의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또 7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도 발행을 합니다. 또 SK온이 2조 원,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3천억 원의 각각을 좀 유상증자로 마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비핵심 자산을 팔고 유동화를 해서 1조 5천억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은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은 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SK온 전환 우선주를 3조 6천억 원에 전량 매입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이 SK온 지분을 90% 이상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남는 자금은 차입금 상환과 또 앞으로의 배터리, 전동화 사업 투자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자본 확충과 합병으로 인해서 SK온의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영업이익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토털 에너지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본 확충으로 인해서 SK온의 부채 비율 100% 낮추고 또 영업이익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성장 기반이 어떻게 마련이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합병
합병뿐만이 아니라 자본 확충으로 인해서 SK그룹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반도체 이런 배터리 사업에서도 어떤 영향을 좀 보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조치로 인해서 SK그룹은 이 그룹 내부적으로는 재무 안정성을 좀 크게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부채를 줄이게 된다면 신용등급이 다시 개선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또 SK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가진 SK엔모브와 합쳐지게 되면서 해외 배터리 공장 투자나 합작 법인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누적 적자로 대규모 증설이나 기술 투자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합병을 계기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와의 경쟁력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보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와 데이터 센터의 확산 그리고 전동화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기술 역량을 강화한다면 북미와 유럽에서 고객사 확보와 신규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 소식, 어떤 시너지를 나게 될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실제로 바뀌게 될지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세제 개편안 이야기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으로 해서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게 됐고요. 법인세 최고 세율도 24%에서 25%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에서는 정상화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정책 방향과 지금 정반대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인데요. 지금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를 해야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만 보유를 해도 대주주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기준을 50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10억 원 이상 보유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별 효과가 없었고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자 감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 반응입니다.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세제 변경은 그 흐름과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가 된다면 연말에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크게 늘면서 주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매도 물량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시절에는 연말마다 매도세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주식시장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을 때는 연말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대거 매도에 나섰습니다. 순매도 규모가 적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3조 원이 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이 이 50억 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 규모가 4,60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다시 10억 원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연말마다 주식을 팔았다가 새해 다시 사들이는 환매 현상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유동성이 작은 중소형주에서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대형주들도 매도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시장 심리를 위축시켜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는커녕 이 3,000선을 지키기도 버거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와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치게 될까요? 네, 우선 단기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연말에는 이 매분이 좀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연말 증시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네. 또 조금 더 길게 보면 정부가 강조해온 코스피 5천 시대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개편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증시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입니다.
네, 이렇게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지금 연말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세제안이 확정될 때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